자, 이번 시간은 계약의 소멸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해지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대응해서 주된 출제 이슈가 되는 건 합의해지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이라는 개념부터 스토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매매라고 하는 것 일시적 계약이었었고요. 교환이라고 하는 것 일시적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일시적 계약이었었고요.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계약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잘못을 통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나오게 되는 개념이 뭐가 된다? 해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한편 임대차처럼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이 법률 행위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소급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소위 이름하여 해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 이슈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건 이제 일정한 사유가 많은데 일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 등이 있으면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고, 해지가 있으면요 장래효라고 해서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역시 손해배상의 청구 등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해서 해제와 해지 사안을 간단하게 미리 뼈대를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행기까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매도인은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매수인에 대해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 소급해서 이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소위 이제 원상 회복의 문제하고 손해배상의 문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전체 보시고 나서 합의 해제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제권의 발생이라고 해서 법정 해제권하고요, 약정 해제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약정 해제권은 별 의미가 없고 법정 해제권이라고 해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채권자,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안을 검토 이런 식의 표현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안이 이런 식이야. 자,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면 을은,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할 수 있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이 법률 행위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줬던 이 매매 대금 등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죠. 갑이 먼저 등기를 넘겨줬는데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 있고, 해제가 되게 되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혹시 계약금 받았다면 계약금 돌려주고, 나중에 매수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여튼 해제의 마지막 단계는요,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 해제권은 쟁점 안 되고요. 그래서 법정 해제권의 의미 설명을 드렸고, 자,
간단한 건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죠. 상대방이라고 해서 자,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이다라고 했을 때 해제권자 그 전 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명제인데 답이 됐던 질문.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을과 병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50%, 을이 50%의 지분으로 이걸 취득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근데 이제 을도 병도 을도 병도 을이 50%, 병이 50%인데 을도 병도 매매 대금을 갑한테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갑은 뭐라고 써 있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해제할 때는 당연히 그 전 원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해야죠. 어떻다? 해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니까 반드시 어떻다? 전 원에 대해서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주제이면서 실수하기 좋은 것 전 원에 대해서 해제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한다. 두 번째, 해제권 행사를 하면서 절차적으로 최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이고요. 을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15일까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던 사안.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뭘 해라. 당신 매매 대금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해제권 행사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최고라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최고라는 과정을 먼저 다 거쳐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뭐 시험에 거의 구성이 될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다 최고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은 최고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바로 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실질적인 주된 출제 이슈는 두 가지.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백히 했을 때 이때는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과 을 사이에 두 사람 사이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행기가 1월 15일인데 을이 어떤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갑에게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굳이 갑이 또 최고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제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이 바로 어떻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주는 이슈. 이행 불능의 상태에 따른 해제권 행사에는 최고나 자신의 채무 이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되고 1월 15일 날 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사안입니다. 이미 매매 대금은 지급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1월 15일에 이르러서 을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서 알아보니까 이게 등기를 넘겨주고 다시 할 성질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X주택 건물에 관한 부분이 1월 14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죠. 왜? 이 건물에 관한 등기부 자체가 무효인 등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갑은 등기를 넘겨줄래야 넘겨줄 수가 없는 사항.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이다? 매도인 잘못으로 지가 불을 내버렸다. 그러면 매수인이라는 사람 굳이 최고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 하나가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정기행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이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해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을 가리켜서 정기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죠. 결혼식을 꽃배달 케이스를 항상 여기서는 예시가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꽃가게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 2시까지 꽃을 배달해 달라라고 이렇게 매매 계약자, 지금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오후 2시가 돼도 지금 결혼식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꽃이 배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에 대해서 굳이 최고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슈. 그래서 이 부분은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어떤 법률 행위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제권 행사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테고, 다만 원칙적으로 최고해야 되지만 채무자의 어떤 귀책 사유에 따른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정기 행위에 있어서 더 이상 그 후에 꽃을 가져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최고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이거 되게 간단한 주제예요. 두 가지가 주로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데, 이행 불능 얘기하고요. 정기 행위에 있어서 굳이 최고하지 않더라도 다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되게 간단한 주제입니다. 이게 나온다면 대단히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쟁점 일단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논의의 전제는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상대방이 여럿이면 어떻다?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가 돼야지 그 해제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해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고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정기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굳이 최고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다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해서 요 근래 정기행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 무슨 연예인이 결혼식 사회를 봐주기로 했다가 결혼식 하는 그 시간에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버렸던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인터넷에 쓰고 난리가 났었지. 그래서 싸가지고 있네 없네부터 쭉 가서, 그거는 정기 행위에 관한 부분이니까 민사적으로 뜻하고요. 굳이 최고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가야 되지. 인터넷 댓글을 쓸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해서 요 얘기. 요 사안 간단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만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이제 해제권 행사에 따른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소급효라는 것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해제 의사 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청약이나 승낙이라는 것도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효력이 발생이 된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동일한 논리 구조야. 해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켜야 할 의사 표시를 가리켜서 해제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 그냥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이 도달되면 그대로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걸 나중에 다시 되돌린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어떻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해제 의사 표시를 한 사안 자체를 가지고 다시 뒤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십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등기가 넘어갔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뭘 했을 때 해제권을 행사를 했다라고 전제하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소급해서 다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없던 일이 됐으니까 혹시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있으면 어떻다? 요건 다 서로 토해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했던 사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갑은 받았던 계약금을 누구한테? 을이라는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될 것이고, 을은 지금 등기를 넘겨받은 게 있다. 혹시 이렇게 전제가 되면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다시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동시이행 원상회복의 문제에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오늘 뒤에서 이제 논의할 텐데 무조건 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었죠. 피배임에 해당되면 어떻다? 이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쟁점 뒤에서 이제 비교하는 파트가 출제가 되는데, 자, 지금 계약 해제로 반환할 대상이 금전일 때 그 금전에 대해서 이자도 다 같이 지급을 해라. 다시 가볼까요? 갑이란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받았던 돈, 계약금은 다 당연히 반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얘기는 누구 잘못이든 간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자까지 쳐서 다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될 것이고요.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서 다시 갑이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이거죠. 바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좀 특이한 거 하나 볼까요? 이건 나중에 민법 총칙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착오를 일으켜서 의사표시를 한 사안이고, 착오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될 텐데, 갑이 얘기하기를 이 토지가 이 인근에 곧 역사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개뻥을 쳐가지고 그것을 믿고 을이 어떻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하기로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바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잔금 지급하기 전에 을이 눈치를 채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개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사안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를 가는 거야. 그런데 자, 지금 을에 대해서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갑이 해제권 행사하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취소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럼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이야. 어떤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계약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취소권이 행사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되고요. 자, 이건 이제 민법 총칙할 때 논의할 주제인데,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은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다시 갑시다. 자, 어떤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나중에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해제랑 거의 똑같아. 해제와 취소는 기본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해제는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 문제가 발생하고, 취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취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흠결이 있을 때,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거나 또는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였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요소는 취소가 돼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해제가 되더라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되는데 이 취소의 경우는 애초에 성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취소된 법률행위, 즉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갑시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대신 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손해배상의 문제,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관계예요. 자, 사안을 다시 분석을 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 경우가 있다.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긴 합니다. 한편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던 을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대신 을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편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뭐 사기를 친 건 친 거고 착오를 상대방이 일으킨 건 별개의 문제로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해제를 한 다음에 뭐도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럼 사안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를 했다면 이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소급해서 무효가 됐을 때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부터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갑이 먼저 뭘 했다? 해제권을 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갑은 을에 대해서 모두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주장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해제권 행사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갑이 먼저 선수를 친 거야. 먼저 해제하고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 이 사안에 있어서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던 이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무효가 됐는데 한 번 더 취소해서 무효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판례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 실익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 을의 입장, 매수인 입장에서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일으켰던 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취소권 행사를 해서 무효를 만들게 되면 어떻다?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가볼까요?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후 상대방은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그 계약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나중에 착오에 따른 의사 표시할 때 따로 외우시게 될까요? 세 가지 취소할 수 있는 케이스 세 가지를 외우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제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를 당하게 되면 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해제를 당한 후에라도 내가 취소권 행사를 해서 소급해서 이것을 무효로 만들게 되면 나는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제일 어려운 거 두 가지 주제가 민법 총칙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문제와 연계해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어려운 파트에서 이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되고 을 명의로 등기까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갑은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게 되면 무슨 문제?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혹시 부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럼 다시 갑시다. 갑이 X 부동산을 아직 잔금을 받기 전에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행기에 즉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시기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뭘 할 수 있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 있다. 해제가 이루어지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설령 을, 명의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을, 명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이 무효인 등기는 우리 물권법 공부하실 때 말소 등기의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설령 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등기는 여전히 무효가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을한테 먼저 등기를 넘겨주고 매매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특약을 맺었는데 이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해제권 행사를 한 다음에 원상회복,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이런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사안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지 매도인은 받았던 계약금에다 이자까지 쳐서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반환하되 대신 뭐는 바로 등기는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 이렇게 일단 전제를 삼아야겠고요. 근데 지금 논의를 할 게 뭐냐면은 이 중간에 자 병한테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이루어진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병 명의로 등기가 된 게 2월 1일이고 갑이 해제권 행사하는 게 2월 5일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면은 자 등기한 날이 1월 2일이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계약 체결한 날이 1월 2일이라고 쳤을 때 1월 2일로 돌아가서 다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병도 다 무권리자부터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효가 돼야 되는 이런 사안인데 그러면 해제권 행사를 해버리면 뒤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보호를 받을 거냐, 받지 못할 거냐, 이 얘기부터 갑니다. 계약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만약에 해제권 행사가 2월 5일 날 있었는데 2월 1일 날 미리 등기까지 넘어갔다. 완벽하게 누가 이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실행이 됐으면 설령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요.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어떻다?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건 간단해. 해제 전 완벽하게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계약 해제 소급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 해제 후에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2월 1일 날 을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자 해제권 행사가 1월 31일 날 있었다. 갑이 먼저 해제를 하고 을이 자기 그거 아닌데 병한테 팔아 제꼈다라고 했을 때 설령 병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할지라도 병은 어떻다?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왜? 해제 후에 제3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제 후 제3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양립되지 않은 법률 관계를 맺었을 것. 두 번째가 바로 그 내용을 몰라서 써야 한다. 선의였을 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다. 그럼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1월 31일 날 해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등기 명의는 가지고 있지만 아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병이 2월 1일 날 등기를 넘겨받았다라고 했을 때 병은 아예 권리를 취득 못합니다. 왜? 첫 번째 다른 거 따져 물을 것도 없고 해제 후에 뭘 했다고요? 이 사람이 해제 후에
자, 양립되는 법률 관계를 맺은 거야. 자, 갑도 소유권을 가지면서 병도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따져 물을 것도 없이 양립될 수 없는 법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병은 애초에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시 사안 정리해 드렸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병한테 등기가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해제권 행사가 1월 31일 날 있었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간 게 2월 1일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 갑과 을의 갑과 병이라는 사람은 갑도 소유권 갖고 병도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죠. 양립될 수 없는 법률 관계. 따라서 병은 애초에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양립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병 명의로 병이 여기서 뭘 해?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병이 어떻다?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자, 근데 사안을 검토하니까 해제권 행사를 한 게 1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병이 2월 1일 날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해제 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게 될 것인데, 이 병이 저당권을 가지면서 갑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안 되죠. 두 개의 권리는 다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아까 갑도 소유권 갖고 병도 소유권 갖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갑은 소유권을 갖고 병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 더 따져봐야 돼. 이 사람이 선의였을 때 몰랐을 때만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뭔 얘기인가 하니 자, 이 사람이 지금 해제가 됐다는 사실 등을 다 알면서 어떻게 한다?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뒤에 내막 두 번째 요건인 선의일 것, 자, 몰랐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 자, 병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을 때 이때는 알았으니까 그렇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해제권 행사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면 이해 권리도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다시 갑시다. 해제 전에는 알았든 몰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한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이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속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바로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 내막을 몰랐다, 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자, 계약 해제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보호받는 제3자 여부에 관한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사례는 더 복잡해요. 근데 아까 좀 이따 이제 문제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방 당사자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할 때는 상대방이 여럿이면 당연히 상대방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최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최고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이행불능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기 행위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때는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죠. 자, 지금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 계약 효력은 없어진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한편 해제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었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거. 첫 번째, 원상 회복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혹시 이 매매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다? 계약금에다 이자까지 쳐서 어떻다?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당연히 등기 넘겨받았으면 등기를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매도인 입장, 즉 해제권을 행사했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나중에 누구한테? 을한테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스토리가 계약 해제 나오게 되면 원상회복 과정에서 부당이득은 반환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자기가 열받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근데 대부분 이게 제대로 안 하죠. 그냥 퉁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렇다 치고, 제일 어려웠던 거, 자, 매도인이 해제했을 때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해서 어떻다?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해제하면 어떻다?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민법 총칙이랑 같이 가서 비교해 볼 문제가 되겠고요. 제일 어려운 주제,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했을 때 뒤에 을과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게 된 이 사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자, 만약에 뒤에 있는 사람 무조건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버리면 큰일 나죠. 5년, 10년 지나서 아사리판이 돼버리는 경우, 해제권 행사하면 뒤에가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간다고요. 계약 해제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고 완벽하게 권리를 취득을 했다. 등기까지 완전히 넘겨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두 번째, 계약 해제 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경우수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슈, 자, 해제권자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를 가질 것 해서, 자, 갑이 소유권을 갖는데 병은 뭘 가질 수 있다? 지상권을 가질 수 있고 저당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양립되지 않는 법률 관계를 맺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이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제권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제3자만이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계약 해제 기본적인 법률 관계. 다시 이 그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계약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애초에 법률의 성립 과정. 자, 이건 계약 해제 문제는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고, 애초에 성립 과정에 어떤 흠결도 없을 때는 나중에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해서 해제권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간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뭐야? 이 사람이 잘못을 했잖아. 해제권 상대방이 잘못을 했잖아. 그러니까 모두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근데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총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애초에 성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서 취소권의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이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해제권은 일방 당사자가 잘못을 했을 때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게 되면 매도인이 해제했을 때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까지 같이 묶어서 보셨어요. 여기까지 뒤지게 얘기했는데, 이 파트에서는 자, 시험 문제 주로 좀 어렵게 답을 뽑는 게 바로 보호받는 제3자라는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공부할 때 앞에서 차근차근 해오면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이건 실제 문제 더럽게 까다로워. 자, 단순하게 요렇게 요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가등기 뭐 이런 개념까지 다 이해를 해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이 사안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이 챕터에서 29회 30회 연속 출제 쟁점을 삼았던 것은 합의 해지라는 개념이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중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잘못한 게 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해제, 또는 나중에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해지라는 문제로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합의 해제. 자, 가십시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다.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X 부동산이 뭐 1000평이고 토지 1000평이고 그다음에 1억에 매매대금이 특정이 됐다 하십시다. 그리고 계약 체결하고 2달 후에 매매대금 지급하고 등기도 넘겨주기로 약정을 했던 사안이야. 자, 그런데 자, 갑이 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그러지 말고 내가 1억 5천 줄 테니까 그 토지를 나한테 팔아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계약이 성립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한테 팔았다간 을은 뭘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자, 한편 을도 내막을 보니까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토지를 야 7천만 원 내가 거기 너한테 이걸 팔겠다라고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 두 사람 아무도 잘못도 없는 상태야. 아직 이행기 전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보니까 서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누가 먼저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얘기합니다. 야야, 내가 원래 1억 주고 너 땅을 사기로 했었는데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자, 갑도 기다렸던 좋아.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난 딴 애한테 파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약속을 했다. 계약을 또 한 번 체결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다?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합의 해제가 되는 거야. 다시 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뭐라 부르고 해제라고 부르고 합의 해제는 아무도 잘못이 없어 그냥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아까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은 원상 회복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원상 회복 과정에서 자,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서 이자도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하고 나서 또 뭐도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해제권 행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해제권의 행사가 있게 되면은 해제권 행사가 있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거니 받거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슈가 되죠.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해제권 행사가 되게 되면은 자, 이자도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자도 다 지급을 해야 된다. 그걸 갖고 있는 동안 사이에 이자 붙을 수 있으니까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도 다 일단은 다 전체 이익을 다 돌려줘야 되니까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제권 행사가 있으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이때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이자도 지급해야 되고요. 대신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제권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해 봐야 돼. 합의 해제가 있다. 합의 해제가 있으면 일단 논리 구조 자체가 원상 회복 등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거야. 그 대신 따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따로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이자를 반환하거나 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양 당사자가 서로 의사의 새로운 합치를 했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제 이슈가 뭐라고요? 합의 해제 관련해서 원상 회복 과정에서 이자 지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것. 그 외에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앞에서 공부했던 계약 해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 그대로 적용되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출제 안 되고요. 이 문제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야. 합의 해제가 있게 되면 이자 지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뭔 소리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은 게 있다고. 계약금 받은 상태인데 자, 합의 해제를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이자까지 쳐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게 이제 합의 해제 29회 때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갔었죠. 해제라고 하는 거. 해제라고 하는 거. 자, 매매 계약이나 그 다음에 교환 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에서 일반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라고 불렀었고요. 한편 임대차 등에 있어서 장래에 대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해제, 해지 이런 용어 자체가 대부분 개판으로 쓰입니다. 그 법학을 따로 공부 안 한 기자들이 기사를 쓰게 되면 지들 보기에 해제나 해지나 그 말이 그 말 같거든. 그래서 지들 뭐 내키는 대로 막 해제를 뒤집어 쓰게 마구잡이로 쓰는데 전혀 다른 얘기야.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처럼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 논리가 똑같아. 자, 해지권을 행사한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나중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바로 비교할 게 뭐야? 합의 해지라는 개념을 잡아내야 돼. 합의 해지. 자, 해지에 있어서 어떻다? 이자, 부당 이득이 있으면 어떻다? 이자 같은 걸 쳐줘야 된다. 그런데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냥 해지는 이자 같은 걸 쳐주고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합의 해지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자 같은 걸 지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좀 이따 문제 분석해 드릴 텐데 최근에 나왔던 것이 29회 때 합의 해제 이자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갖고 출제된 점을 삼는다고. 그리고 30회 때는 합의 해지인가요? 요걸 가지고 또 이자를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구성합니다. 자, 뒤에 교재가 체크해 드릴 텐데 해지도 똑같아. 해지도 기본적으로 해지는 사실 꼭 귀책 사유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민법상 임대차에서 자, 임차인이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그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잘못이 있는 경우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도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해제이고 해지라고 하는 것은 민법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해지도 만약에 상대방이 여럿이다. 그러면 어떻다? 전원에 대해서 해제 의사를 통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최고라는 개념도 논리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을 시켜버리면 상대방이 당황할 테니까. 그런데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해지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자, 그 해제 의사표시가 발생한 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제는 소급효, 해지는 장래효라고 하는 거. 당연히 해제에 따라서 원상 회복 의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해제에 따라서 일반 당사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해가는 거야. 그럼 똑같은 논리 핵심 이슈로 합의 해지가 있게 되면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등 이자 등은 어떻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문제 가지고 분석을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는데 결국은 제일 마지막 단계 특히 해제와 해제 대응에서 합의 해제, 합의 해지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어려웠던 거 바로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됩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지문 가지고 이 내용들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